안녕하세요. 2020 중등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 1일차 사회를 맡게 된 장한여중 수석교사 한은선입니다. 2019년 12월 7일 4시간 동안 동서울대학교에서 1차 한마당이 열렸고 올해는 작년에 이어 2회차로 유튜브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가 없는 오직 이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실시간 방송입니다. 직접 만나서 수업 나눔을 하지 못해 매우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전국의 선생님들과도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긍정적인 느낌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리뷰가 없어서 오직 실시간으로만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히 혜택 받으신 분들이라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올해 작년보다 배움 중심 수업이 더욱 성장하리라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복병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수업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원격 수업의 험난한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지키려고 애쓰셨고 배움 중심 수업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셨습니다. 특히 배움 중심 수업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시행하려고 애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과 연계, 진로 연계,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중심의 사례를 10월 마지막 주, 오늘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 목요일까지 1일 3차 시 4일간 총 12개 강연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12분의 선생님들께서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도 실천해온 프로젝트 수업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다소 부족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사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미래형 수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2020 중등 배움 중심 수업 정책 실행 연구회 회원들의 실시간 질의응답의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의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6시 10분부터 40분씩 8시 30분까지 3차 시로 진행됩니다. 1차 시에는 죽정고 유지연 선생님께서 미술 프로젝트로 전지적 자아 시점이라는 주제로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십니다. 2차 시에는 임혜중 정미 선생님께서 수학, 미술, 영어, 도덕, 음악, 기술과정 프로젝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주제로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십니다. 3차 시에는 한민고 홍정선 선생님께서 음악 프로젝트로 음악으로 토론이라는 주제로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십니다. 선생님들께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움 중심 수업이 무엇인지요? 선생님들께서도 댓글로 이 질문에 대한 답글을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경기도 선생님들께서는 2011년도부터 배움 중심 수업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09년 혁신 교육이 시작되면서 수업은 어떤 수업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했고 교육의 본질을 창의지성 교육에 기반을 두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지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수업 방법으로 경기도 교육청은 배움 중심 수업을 강조했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지식은 완성된 것,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형성되는 것이라는 지식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가를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특별한 수업 방법이나 모델이 아니라 교육활동의 관점이자 지향을 의미합니다.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자발성을 중요시하며 학생과 학생의 만남,
학생과 교사 간의 활발한 소통과 토론을 강조합니다. 학습자는 이 과정을 통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 생각을 만드는 새로운 지식이 생성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움 중심 수업도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사의 가르침은 없고 오직 배움의 활동만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시줄과 날줄이 서로 잘 엮여야 아름다운 옷감이 탄생되듯이 우리의 수업도 학생의 배움만 강조하여 교사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2011년에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 적혀있는 문서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받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제시되었던 열린교육, 탐구학습, 협동학습 등 새로운 수업 방법을 앞장서서 따르던 저였는데도 이 배움 중심 수업의 의미는 너무 어렵고 과연 실천이 가능할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업을 디자인해야 하는 것일까요? 배움 중심 수업으로 선생님들은 왜 프로젝트 수업을 선택한 것일까요?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탐구하며 자신의 생각과 메시지를 표현하고 그것을 수업의 과정에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이야말로 학습자의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일체화된 학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력학습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함께 모둠으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 간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을 염두에 두시는 선생님은 늘 수업을 설계하기 전에 왜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필요한가, 무엇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배우도록 할 것인가, 수업의 주제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포함하는지를 고민합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학생들의 배움을 도와주는 피드백과 조언으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순히 판단을 위한 평가가 아닌 배움의 과정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이 어려운 배움 중심 수업을 선생님들은 왜 실천하고 계신 걸까요? 수업을 실천하면서 선생님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보시면 왜 실천하고 계신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답글을 하나 주셨네요. 배움 중심 수업은 황숙 선생님께서 첫 번째 댓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성장과 소통 그리고 삶과의 연결, 그것이 바로 배움 중심 수업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자, 그러면 1차 시 강의를 좀 시작하게 될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계속 댓글로 올려주시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에는 죽정고 유지연 선생님께서 미술 프로젝트로 전지적 자아시점이라는 주제로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십니다. 1차 시 강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지공작소 유지연입니다. 예,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처럼 해야 하나 되게 부담감이 생기는데요. 네, 그냥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지공작소의 미지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샘 지연, 미지세계, 그리고 이미지의 줄임말,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억지로 짜맞춘 이름 같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저와 미술 수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브랜딩을 해보았습니다.
브랜딩의 효과를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미지쌤이 이미지를 가르치며 미지의 세계로 인도한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의미를 아이들이 그렇게 대충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수업에 대한 기대감과 호감을 주는 데는 나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나면 실은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워지는데요. 항상 수업을 디자인하면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수업 장면에 성공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화려하게 포장은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어떤 배움도 완성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블렌디드 수업 장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오가면서 한번 배움 중심 수업을 실험해보자. 그리고 그 흔적을 선생님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업은요, 학생들의 삶에서 선택과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도록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관점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전지적 자아 시점. 예, 그러면 수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작품은 프랭크 스텔라라는 미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추상 표현주의, 그리고 최소한 표현으로 절제의 미를 보여주는 미니멀 아트 사이를 오가며 어떠한 한 유파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을 실험하는 작가인데요. 혹시 테헤란로에 가보시면 포스코 건물이 있는데 비행기의 잔해로 만들어진 공공조형물, 뭐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던 공공미술로 혐오스럽다 뭐 이런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아마벨의 꽃이라는 작품도 이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만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작품이어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입학과 동시에 맞이하게 된 이 혼란스러운 뉴 노멀 고등학교 생활이 고2, 고3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톡톡 튀는 색깔들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있는 그런 느낌의 작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물론 미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다 잘 아시는 작품들입니다. 네, 목표는 제가 잠깐만요. 네. 추상 표현주의와 미니멀 아트의 경계에서 저도 아이들도 다 되게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수업의 목표는 이제 가르침의 기준과 배움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잘 찾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혈기왕성한 그 추상 표현주의와 순수의 극치, 미니멀 아트 같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험난하기만 한 사춘기를 보내죠. 그 중학교 시절에서 되게 감정적인 사춘기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이성을 조금 차릴 즈음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그 입시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밀려오면서 아이들이 되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숙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의 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선택하고 뭐가 맞는지 그른지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라. 이런 강요를 받게 되거든요. 네. 뭐 아이들이 다양한 루트로 진로 적성 검사도 받아보고 성격 유형 검사도 받아보고 막 또 이렇게 나온 정보들을 맹신하며 더 뭐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검증해보지 않은 채 그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본질적인 자기 가치 탐구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냥 진로를 결정하고 내달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진로 선택의 첫 번째 관문은 실은 학교에 오자마자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 과목을 고르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지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니라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또 교사의 입장에서도 최종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고 학생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되게 난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자기 탐구의 방법을 배우고 또 자기와 세계를 인식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해줄 수 있는 과목이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미술 수업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프로젝트가 바로 이 프로젝트고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교육과정부장을 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과목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야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막 넘어가네요. 네. 그 블렌디드 수업과 배움 중심 사이에서 아이들처럼 저도 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처음에. 원격 수업을 갑자기 하라고 하는데 저는 디지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어렵고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마음 먹었던 것은 어려운 것은 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되도록이면 업무와 수업을 어떻게든 엮어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성장을 도모해보자. 수업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효율성을 높여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블렌디드 러닝 수업 첫 번째 미션에 임하는 저의 자세는 이렇게 간단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 배움 중심 수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상황은 저희 학교 기본 플랫폼인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처음 사용하는 것이어가지고요. 예, 조금 난감했지만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이 수업은 요 기능을 사용해야겠구나. 이 수업은 요 기능을 사용해야겠구나가 좀 금방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제가 원하는 수업과 구글 클래스룸의 환경에 적절하게 이렇게 맞도록 활용하는 루틴을 찾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줌은 이제 저희 두 자녀가 먼저 사용을 하길래 실은 아이들한테 가서 배웠거든요. 엄마 좀 가르쳐줘봐.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줌을 배우고 집에서 아이들과 줌을 켜놓고 각자의 방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해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슬슬 실시간 쌍방향도 준비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은 가장 용기를 크게 낼 수 있었던 건 저희 큰 아이네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먼저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시고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목도할 수 있었던 였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니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저도 이제 수업에 좀 책임감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줌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꼭 줌으로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방식의 요령들을 부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에 절대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로 하는 건 최대한 피해가고 PPT 화면에도 화려한 거 없고 까만 화면에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만 집어넣고 컴퓨터로 하는 활동들을 생각을 할 때도 아이들한테 시킬 때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게 만들었지 제가 뭘 가르쳐 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기법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가장 쉬운 방법은 PPT로 영상을 뽑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공문으로 공유를 받았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진흥원에서 검토했던 여러 가지 예술교육 컨텐츠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제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했었고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전지적자 시점 프로젝트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짓는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소한 별거 아닌 수업이 되게 거창하게 보이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러.
네. 그래서 학생들은 뭔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할 것 같은 기대감과 자신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동기가 생겨나도록 하는데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수업의 핵심 가치와 질문을 담아서 그 목표나 방향성을 계속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부터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운 익숙한 용어, 전지적 작가 시점. 예, 그걸 패러디를 했고요. TV 프로그램에서도 채용되었기 때문에 더욱 친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전지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소설이나 영화에서 작가와 감상자가 전지적 시점을 갖고 있으면 왠지 모를 그 스토리텔링 전개상에 편안함을 갖고 즐기거나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도 소설 속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작가처럼 자신과 삶을 최대한 탐구하고 알아가자는 목표를 표현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게 프로젝트의 핵심 주제이고 개개인의 삶이 결국은 핵심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시점은 방법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자기 탐구, 세계 이해, 삶에 대한 태도, 선택의 기준 모두 결국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문제로부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탐구의 과정 자체가 곧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목에서든 꼭 가르쳐야 하는 관점 교육과 관련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 시간에 이 관점 교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미술 시간에는 다양한 시점으로 자신과 사물을 관찰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관점 교육이라면 수학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점 교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시간에는 실험의 정확도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변인들을 탐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통제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별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인식 체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구조적으로 만나는 것도 융합이지만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모든 분야가 융합적으로 내재화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내적으로 인식된 배움이 실행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관통하고 통찰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 구조와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는 나이고요. 우선 나 중에서도 나의 외모, 나와 관련된 사물, 나의 공간을 모두 탐색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넌 너의 외모조차 제대로 알고 있니?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너는 알고 있니?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저 대본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다가 보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희한테 화를 내세요? 그런데 저는 화가 전혀 안 났었거든요. 이런 상황.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마스크로 가리고 나서 눈빛만으로 뭔가를 소통하고 교환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런 오해의 상황들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정이나 몸짓, 동작조차도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철석같이 내 외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르고 있더라 라는 조금 내가 모르고 있었네 라는 깨달음이 조금 생기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테스형처럼 아이들한테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실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이상하죠?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저를 직접 대면하고도 실은 영상 컨텐츠처럼 취급을 합니다. 댓글을 하지 않아요.
많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테스 형처럼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보게 하고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찾을 때까지 논리적인 오류를 찾거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아주 귀찮게요. 근데 귀찮아하면서도 애들은 그걸 관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찾아와서 다른 질문은 없냐고 이런 아이도 농담처럼 하고 가는 아이도 있고 예, 그러면서 자신의 성향이나 사고 패턴, 문제 해결 방법, 삶의 의미, 가치관, 목표 등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를 하고요. 실제로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꽉먹 알먹 수업도 듣고 점수도 받고 깊이 고민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이라고는 계속 고민을 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아이들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제게 수업 피드백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시간을 가져봤다라는 거 되게 의미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제가 많은 일들을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수업을 계획할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미션을 아이들이 수행하게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는 출석과 수업 태도를 주로 체크합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계속 애들을 귀찮게 하고 계속 딴지를 걸고 괴롭힙니다. 네. 온라인 수업의 장점으로는 미리 수업의 체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번거롭지 않은 활동으로도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동지 제작에 조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때도 그냥 동일한 컨텐츠의 활동지를 가지고 그냥 바로 투입을 해서 왔다 갔다 그냥 온오프라인이 바뀌더라도 학사 일정에 따라 너무 잘 바뀌니까요.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최대한 전문적인 콘텐츠는 제가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쉽게 구해서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진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전지적자 시점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나의 꼬치로 엮은 꼬치 요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지를 좀 앞에서 발상 작업을 할 때 많이 시키는 편인데요. 자기 탐구를 위한 활동지를 먼저 제시해서 자기를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도록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미술을 도구로 인식과 통찰의 과정을 배워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과 인문 소양 수업 시간을 실기 수업을 하기 전에 되게 충분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은 질문을 주더라도 미리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또 자기 인식도 해보게 하고 자기 탐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로 탐구도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명 강의들을 잘 서치를 했다가 명사초점청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특강과 진로탐색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돕는 활동지를 만들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브이로그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과 논술형 평가를 위한 작품 활동이 함께 들어가는 감상 활동지를 제공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것들을 활동 전에 모두 함께 제시를 해서요. 아이들이 수업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학생들이 숙지하도록 조금 돕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알려줬을 때보다 점수를 줬을 때 제가 왜 이 점수를 받죠?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실제적인 관찰과 표현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요. 자세히 보기 훈련을 위해서 컨투어 드로잉이라는 실기 활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와 주변 공간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실기 활동으로 제시를 하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이미지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한 문장을 찾아내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와 언어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작품의 표현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작업들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
공간, 그 다음에 사물, 이렇게 세 가지를 총 5개씩 이미지를 찾아내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줄 문장이 15개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모아서 스토리보드를 구성하고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왜 그 사물을 관찰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매일 쓰는 물건, 쉽게 버려지는 물건, 하찮게 여겼던 물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봤을 때 오히려 익숙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낯설게 보이는 거나 새롭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그 시각적 정보들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작업을 컨투어 드로잉으로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그리고 못 그리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이제 한 아이가 수정 테이프를 그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뭐라고 그 옆에다가 한 줄 의미를 써놨냐면 나의 실수를 지워주는 수정 테이프 이렇게 써가지고 온 거예요. 나름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서 써온 말이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딴지를 걸었냐면요. 수정 테이프로 지울 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지울 수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지워진 걸까? 가려진 걸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딱 해주면 그 순간 아이들한테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뭔가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눈빛이 막 보여요.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물어보죠. 실수를 연필로 쓴 실수는 지우개로 무슨 노래 가사 같죠?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자기네가 이제 수정 테이프를 썼을 때는 볼펜이나 뭐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쓴 거잖아요. 실수를 그럴듯하게 잘 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그 부분을 그 수정 테이프 하나를 놓고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이제 어떤 생각까지 아이들이 하게 되냐면요. 나의 실수를 여태까지 내가 지운 것이 없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 엄마가 계속 수정 테이프 역할을 했었네? 또는 선생님이 과제를 안 한 아이들을 바로 결과 처리를 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시켜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니들 수정 테이프 역할을 했어.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얘들아, 어른들이 지금 수정 테이프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실수를 안 하고 살 수 없으니 정말 효과적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 실수를 지울 수 있는, 그러니까 덮을 수 있는 세련된 수정 테이프를 하나 정도씩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너의 인생의 수정 테이프는 뭐가 되어야 할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사물 하나 놓고 쉽게 그냥 생각하고 쉽게 정의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단순한 사물 하나를 가지고도 자기를 조금 더 깊게 그 사물의 속성들을 활용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되게 예쁘게 정제된 모습으로 얼굴을 딱 봅니다. 자기 얼굴을. 그리고 한번 아주 인위적인 미소를 지어보고 오시지 않으시나요? 예. 근데 이 모습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근데 친구와 대화할 때 자연스러운 표정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또 볼 수 있지만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신체 부위도 있고요. 또는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그래서 남이 사진을 찍어주거나 다시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파야지만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신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아픈 데가 많아지고 그 아이가 존재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의 신체 부분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는데 여기에서 조금 고민이 됐던 부분은 이걸 좀 애들이 이상하게 할까봐 선생님들 뭐가 상상이 좀 되시죠? 실은 요거를 신체 부분이라고만 써서 아이들한테 제시를 했을 때 저희 온라인 수업은 학부모님들한테 모두 공개 수업이잖아요. 학부모님이 보시고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다. 애들 보고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거냐, 이상한 걸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냐. 근데 그 전에 이미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 사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충분한 얘기가 된 상태여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을 때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했고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 신체 부분 사진은 약간의 이렇게 효과 같은 것들을 넣으면 또 되게 새롭게 보이게 되거든요. 요즘 사진 얼마든지 앱으로 효과 넣고 편집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보기 좋은 방식으로 한번 효과를 넣어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공간이라는 것에 공간을 탐구를 좀 시켰는데요. 이 공간 탐구는 알고 보면 뭐냐면 그냥 내 주변을 그냥 조금 더 둘러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의 공간을 보통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면 너의 공간 어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다 내 방이요 라고만 얘기합니다. 아니,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다 찾아봐. 화장실이요. 끝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간의 정의를 좀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느낌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나의 공간이라고 정의를 바꿔보자. 그럼 여행을 가서 내가 풍경을 보면서도 뭔가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나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또는 내 방인데 익숙한 곳인데 책상 뒷부분을 아이가 사진을 찍어온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낯설게 느껴졌던 공간을 찾아오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왜 친구랑 같이 안 가면 혼자 자기 생각에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보였던 모든 공간도 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새로운 시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했었습니다. 뭐 구도를 바꿔보거나 시점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키 큰 아이들한테는 바닥에 엎드려 보라 그러고요. 작은 아이들한테는 침대 위에 올라가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한번 바라봐봐라, 이런 것도 하고요. 이게 교실에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온라인 상황에서는 되게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면을 찾아내거나 확대해 보거나 멀리서 초점을 흐려서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놀이처럼 실험하듯이 즐겨보도록 유도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리얼입니다. 저의 구글 클래스룸. 예. 학사 일정에 따라서 한 차시짜리로 수업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두 차시짜리로 묶어서 수업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세 차시 분량을 통째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수업이 되니까 주 단위로 이렇게 잘라줬을 때 진도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아이들도 이해를 잘해서 실시간 출첵은 매 시간 하지만 그 자료 제시는, 수업 과제 제시는 통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 1학기 때는 일주일 정도 기한을 넉넉하게 주고 이제 수업을 했다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니까 평가를 실시간으로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한 평가 지침을 좀 지켜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중간중간 과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전향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건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제시하는 수업의 과제는 결국 학습 지도안의 역할을 그냥 그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쓰려고 했는데요. 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를 다 일일이 쓰다 보니까 아이들도 읽다가 놓치는 것도 생기고요. 실제로 글자도 너무 조그만데 이렇게 강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제가 한 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때 집중 못했던 아이들 이해 못하는데 남아있으니까 여러 번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진짜 나를 찾아라라는 활동지를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활동지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그냥 제가 다 활동을 어떻게 해라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뒷면이 활동지인데요. 이 활동지의 칸을 일부러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크게 주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차라리 모자라는 아이들은 다른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다른 종이를 써서라도 추가적으로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최대한 최소의 칸을 주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를 찾아라 라는 활동지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소중한 거, 중요한 것을 각각 5개씩 직관적으로 탁탁탁탁 적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조금 길게 찾아보도록 미션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써봤지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써도 그 좋아하는 것의 이유가 뭔지는 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조차도 안 해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유를 깊이 찾아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담임 선생님이 처음 아이들을 만났는데 너네 좋아하는 거를 한번 써봐. 또는 뭐 자기소개를 써봐에 좋아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5명의 학생이 딸기 우유를 적은 거예요. 가정이에요. 네. 근데 딸기 우유가 5개가 있다고 적었는데 그럼 이 5명이 똑같은 아이가 돼버리잖아요. 이유를 물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 5명한테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어떤 아이는 핑크색이 좋아서 우유도 핑크색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는 뭐 색감에 예민한 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아이는 딸기 향이 좋을 수도 있어요. 냄새 자극에 민감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미각이 발달한 아이는 딸기 맛이 좋기 때문에 난 딸기 우유만 먹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맨날 흰 우유만 먹다가 뭔가 잘한 일이 있었는데 뭐 한 5살 때쯤에 엄마 너에게 신세계를 경험시켜줄게 이러면서 편의점에 데려가서 골라? 이렇게 얘가 처음 먹었던 게 딸기 우유인 거죠. 그래서 엄마의 무한 칭찬과 함께 먹었던 딸기 우유는 자기가 힘들 때 또는 칭찬받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먹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조는 아이한테 딱 집어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냥 이 아이는 딸기 우유를 좋아해 이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짝지가 예뻤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짝지가 딸기 우유를 너무 좋아했어. 근데 걔가 좋아하는 게 나도 좋아. 어떡하지? 아직도 여전히? 이러면 애들이 막 웃으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랑 지상주의자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딸기 우유에도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나 이유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찾았을 때 나의 적성이나 흥미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유 찾기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우선 그 활동지를 제시를 할 때 그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적어보라고 하면요. 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적어보라고 하면요. 그 이유 속에서 나의 성향과 성격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과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적어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소중한 것과 중요한 것을 똑같이 적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 개가 너한테 소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아니요, 안 소중한데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랑 중요한 건 되게 다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소중한 것은 개인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공공의 가치와 관련이 있지 않겠니? 소중한 것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학교에 오고 남의 얘기도 듣고 우리가 소통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받고 성찰이라는 것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유를 찾아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매번 이렇게 평가 기준표를 함께 제시를 하니까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을 하는 게 조금 쉽더라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도 함께 해주었는데요. 그 명사분들 중에 유현중 교수님, 배상민 교수님, 최정호 교수님의 강의를 좀 세바시에서 인상 깊게 봐서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의 관점들을 가지고 나는 그럼 세상의 어떤 부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도록 시켜봤고요. 이분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모두 세상을 긍정적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 포맷을 은연중에 알려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정호 교수님 강의 중에 짝퉁 긍정에 속지 말라는 강연을 듣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 괜찮아, 잘 될 거야가 긍정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이다라는 얘기를 강의에서 해주시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잔소리인데 더 멋있게 이렇게 명사 강연자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막연하게 이제 합리화하려 하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태도들을 조금 버리고 수업에 조금 더 열심히 참여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들한테 제시한 활동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활동지를 만들 때는 어렵지는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거기다 다 쓰고요. 아이들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실시간으로 이 아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기 수업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실기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재료 준비가 최대한 필요 없고 학생들도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워밍업으로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도 컨투어 드로잉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미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컨투어 드로잉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컨투어 드로잉이라는 그 표현 활동을 하더라도 무엇이랑 엮어서 아이들한테 제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투어 드로잉도 직접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온라인 코티칭 강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유튜버들이 컨투어 드로잉 자료를 올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 링크를 걸고 그냥 제 수업 의도만 자세히 설명을 했었고요. 아이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그 실시간으로 한 것들을 제가 바로 보면서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에 슬라이드를 아이들 수만큼 만들고 아이들이 자기 슬라이드 번호에 자기의 작품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럼 아이들이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조금 내가 더 해야 되나? 이건 나 좀 부족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작품들을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이로그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지. 최종적으로 이제 전지적자 시점 프로젝트를 하면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하는 건데 그 여태까지 이제 해왔던 사진 찍기 작업과 그다음에 컨투어 드로잉 했던 작업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영상을 찍으러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과정들을 엮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100점 만점에 5개 영역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표현 1, 표현 2, 감상문 쓰기, 이미지 논술, 프로세스 폴리오 이렇게 5가지로 했는데 이제 아날로그 이미지 문자라는 걸 제작하는 아날로그 프로젝트 하나, 그다음에 브이로그 영상 제작하는 디지털 프로젝트 하나, 그다음에 감상문은 그 활동지 내에서 자기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쓰기 때문에 그 활동지 내에서 했던 것을 바로 논술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폴리오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안 제시됐던 활동지와 자기가 했던 고민들과 아이디어 스케치를 모두 다 통틀어서 프로세스 폴리오 그 과정을 평가하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미지 논술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한 학기 활동 전 과정에 자신의 배움과 성장을 성찰하는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전 과정이 배움과 성장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했던 자료들이 여러 개 있기는 한데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선생님들께서 저 죽정고 유지연 치시고 연락을 주시면 활동 자료들이나 수업 자료들을 그 PPT 자료들을 공유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제가 수업에 포문을 여느라고 실은 많이 긴장을 했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가 10분 뒤에 시작이 되는데요. 10분 뒤에, 예.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에 달아주신 선생님들 의견이 꽤 많습니다. 그 HSJ 선생님께서 전지적 자아 시점 참신하네요. 이런 글도 달아주셨고요. 최링구스 선생님께서 수업의 네이밍도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꽤나 중요한 것 같네요. 이렇게 또 잘 들으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또 스타 별똥별 쌤께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방법 좋네요. 질문을 많이 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특히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달아주셨어요. 자, 그리고 장민금 미술 선생님께서 예체능은 없을까요? 모든 교과에 해당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이 너무 간단해서 선생님 혹시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답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저 장민규 선생님 잘 아는 분이세요. 되게 네. 열심히 잘 해주시는 분이신데. 예. 저 지금 미술 수업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거고요. 미술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 과정을 말씀드렸던 건데, 실은, 이런 아이디어를 실은 다른 과목에서도 얼마든지 차용하시거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2차 시에는 죽전고 유지연 선생님께서 미술 프로젝트로 전지적 자아 시점이라는 주제로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나오지를 않네요. 구글 클래스룸, 줌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을 이용하셔서 수업을 해주셨고,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주변의 물건, 외모, 나만의 공간을 탐색하고 또 진짜 나를 알아가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신 흔적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경원 선생님께서 정말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수업 아이디어네요. 강의 감사합니다. 다른 교과에서도 활용할 만한 지점이 엿보입니다. 지연쌤 멋지세요 라고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잠시 휴식을 갖고 7시에 본격적으로 2차 시로 이내중 정미 선생님께서 수학 플러스 미술 플러스 영어 도덕, 음악, 기술과정 프로젝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주제로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쉬시면서 배움 용힘 수업 관련 자료들을 보시겠습니다.